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남편 최기태 씨와 사별한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가 제 나이 72이었죠.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커피 2잔을 습관처럼 내렸다가 한 잔을 버리곤 했어요. 50년 동안 함께 마시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랬나 봐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죠. 아들 2, 딸 1를 키웠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딸 은희는 대구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들 자기 가정이 있으니 바쁘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안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텔레비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동네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다들 남편과 함께 다니는데 저만 혼자였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순자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말하면 화가 났어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거냐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복지관이라도 다니세요. 사람들도 만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늙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혼자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동네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복지관은 생각보다 활기차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이 되었죠. 특히 서예 교실에 등록했는데 붓글씨를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위로가 됐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6개월 정도 복지관을 다녔어요. 어느 날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77살이라고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인사를 받고 보니 옷차림도 깔끔하고 매너도 좋아 보였어요. 그분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서예 시간에 옆자리에 앉게 됐는데 붓을 잡는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처음 해보세요. 제가 물으니까 쑥스럽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네, 평생 공사판에서 일만 하다가 이제 와서 붓을 잡으니 어색하네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영철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요. 암으로 고생하다 가셨어요. 그분 눈에 슬픔이 어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남편 잃은 슬픔을 아니까 가슴이 아렸죠. 자녀분들은 계세요?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사위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명절 때나 전화 한 번 하는 게 전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니까요. 그날부터 서예 시간마다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됐어요. 쉬는 시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 키우던 이야기, 배우자와의 추억 같은 것들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철 씨와 대화하는 게 편해졌어요. 웃음도 많이 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지더라고요. 복지관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예 수업이 끝나고 김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점심 한 끼 하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설렁탕집이 있거든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남편 없이 다른 남자분과 식사를 하는 게 괜찮은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냥 친구로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설렁탕 집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없이 다른 남자분과 식사를 하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김영철 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점차 긴장이 풀렸어요. 순자 씨는 취미가 뭐예요? 글쎄요. 요즘은 서예하는 게 전부인데요. 예전에는 텃밭 가꾸는 걸 좋아했어요. 오, 저도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해요. 우리 집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랑 고추 같은 것들 키워요.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예 수업이 없는 날에도 복지관 앞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거나 산책을 하곤 했죠. 2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김영철 씨가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순자 씨, 사실 제가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죠. 남편 없이 다른 남자를 생각한다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 우리 나이의 사랑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왜 황혼에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처럼 지냈어요. 물론 조심스러웠죠. 복지관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3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김영철 씨가 제안을 했어요. 순자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 함께 하고 싶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라니요. 이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요? 영철 씨, 저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자식들은 설득하면 돼요.
우리 행복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내 인생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나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재혼하려고 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민수야, 엄마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너희들 다 장성했고 각자 가정이 있잖니. 엄마는 너무 외로워. 엄마,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굳이 재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너희들 바쁜 거 알아. 명절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잖니. 엄마는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남편한테 미안했죠. 하지만 돌아가신 남편도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 거야. 이해해 줘. 엄마, 일단 그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야죠.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이 만나보고 싶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 서울에서 큰아들 민수가 내려왔어요. 부산에 사는 작은아들 민호도 왔고 대구에 사는 딸 은희도 왔어요. 세 남매가 다 모이니 집안이 북적거렸죠. 엄마, 그분 어디 계세요? 지금 오시기로 했어. 곧 도착하실 거야. 초인종이 울렸어요. 김영철 씨가 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아이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영철 씨는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야기, 작은 회사를 운영했던 이야기, 부인과 사별한 이야기까지요. 그래서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물었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스러웠죠.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 당연히 물어봐야죠. 혹시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김영철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죠. 저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고 예금도 좀 있습니다. 대략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라는 말에 아이들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나 봐요. 딸분은 어디 계신다고 하셨죠? 작은 아들 민호가 물었어요. 미국에 삽니다. 사위가 미국 사람이라서요. 그럼 딸분이 유산을 받으시겠네요. 제 재산은 딸한테 다 물려줄 생각입니다. 순자 씨 재산과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아이들이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요. 대화는 2시간 정도 이어졌어요. 김영철 씨가 돌아가신 후 아이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솔직히 저희는 반대예요.
큰아들 민수가 말했어요. 왜 영철 씨가 나쁜 사람 같아? 그건 아닌데. 엄마, 이 나이에 재혼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산 문제도 그렇고요. 재산은 걱정하지 마. 영철 씨도 자기 재산은 딸한테 준다고 했잖니. 엄마, 말이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요. 딸 은희도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황혼 재혼 사기 많대요.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노인 재산 노리고 접근해서 결혼하고 나서 재산 다 빼돌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영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6개월 동안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6개월이 뭐예요? 사람은 오래 봐야 알 수 있어요. 작은 아들 민호도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반대하는 게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세 남매의 반대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 자식들이 내 행복을 반대하다니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김영철 씨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자식들의 반대에 부딪히니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김영철 씨를 만났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죠. 영철 씨, 미안해요. 우리 애들이 반대해서. 괜찮아요. 순자 씨,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죠.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애들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요.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할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요. 그 말에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서두를 필요 없죠. 천천히 자식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자식들에게 김영철 씨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자식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딸 은희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시다면 반대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해서 재혼을 결심했어요. 물론 자식들이 완전히 찬성한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김영철 씨와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크게 하지 않고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는 입지 않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는 좀 우스꽝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대신 한복을 맞췄어요. 연분홍색 한복이 참 예뻤어요. 결혼식 2주 전이었어요. 김영철 씨가 급하게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했죠. 무슨 일이에요? 순자 씨, 큰일 났어요. 제 딸이 미국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수술이요? 무슨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이래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악화됐대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빨리 가봐야죠. 그게 수술비가 문제예요. 미국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5억이 필요하대요. 5억이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억이요? 네.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요. 아파트를 팔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당장 다음 주까지 수술비를 보내야 한대요. 김영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위험하다니 얼마나 급한 마음이겠어요. 영철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순자 씨. 죄송하지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팔리면 바로 갚을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식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죠. 황혼 재혼 사기 조심하세요. 하지만 김영철 씨를 9개월이나 만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딸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도와줘야죠. 얼마가 필요한데요? 3억만 빌려주시면 제 돈과 합쳐서 5억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3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과 집을 팔아서 모은 재산 중 절반이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김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3억을 찾았어요. 큰 돈을 인출하니까 은행 직원이 물었죠. 어르신,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시는 건 위험해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내 돈인데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짜증이 났어요.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이렇게 참견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찾아서 김영철 씨에게 줬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했어요.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다음 주에 아파트 계약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딸분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김영철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결혼할 사람인데 의심하면 안 되죠.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김영철 씨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됐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복지관에 가봤지만 김영철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랑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김영철 씨가 산다던 서울 강남 아파트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 집은 6개월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영철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죠. 경찰이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 수소문해 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가명을 사용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9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사랑하는 척하며 제 돈을 가로챈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경찰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며 물을 줬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신없이 울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한 건 제 마음을 가지고 논 거였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엄마,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민수야.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그 말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니. 제2부 무너지는 일상민수가 부산에서 급히 올라왔어요. 대구에 사는 딸 은희도 왔고 작은 아들 민호도 달려왔어요. 세 남매가 다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들었죠. 엄마, 그래서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3억. 3억을 줬어. 새 자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민수는 이를 악물며 화를 냈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황혼 재혼 사기 조심하라고요. 민수야, 엄마도 알아.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한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3억이에요. 3억.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제가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딸 은희도 울먹였어요. 엄마, 어떡해요? 이제 어떡하냐고요? 작은 아들 민호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엄마 차용증이나 계약서 같은 거라도 받았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믿었으니까 그런 건 안 받았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돌려받기 더 힘들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세 자식과 함께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님께 자세한 경위를 설명했죠. 형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황혼 사기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돈은 날아간 거예요. 수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가명을 사용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라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절망적이었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은 서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민호가 말했어요. 일단 통장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민수가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은 3억 정도였어요. 원래 6억이 있었는데 절반을 사기꾼한테 준 거죠. 엄마, 이제 3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까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렀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엄마, 우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민수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물론 화가 날 만도 하죠.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린 결과가 이거니까요. 딸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희야,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팠어요.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게 됐으니까요. 그날 밤 세 자식이 다 자고 난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억으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300개월. 그러니까 25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75이니까 100살까지는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9개월 동안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니요. 저한테 했던 다정한 말들, 사랑한다던 고백들, 모든 게 돈을 빼앗기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베개를 껴안고 밤새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죽여 울었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큰 지출 있으면 꼭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알겠죠? 응. 알았어. 그리고 낯선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남자는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으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싫어서 김영철 씨를 만났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이 100배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복지관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춘자 씨 재혼한다며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기당했다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하루에 죽 한 그릇 먹는 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내던 김순희 할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춘자야, 요즘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응. 다녀왔어.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병원도 안 갔어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좀 쉬어. 나아지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친구한테조차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고,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깨어있곤 했어요.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원래 60kg이었는데 50kg으로 줄었어요. 10kg이나 빠진 거예요. 어느 날 딸 은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은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제 야윈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괜찮아. 엄마 괜찮아. 무슨 괜찮아요. 살이 얼마나 빠지셨어요. 밥은 드세요. 먹어. 먹고 있어. 거짓말 마세요. 냉장고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희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우유 하나, 김치 반찬 하나가 전부였죠.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은희가 급하게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밥을 차려줬죠. 엄마, 드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은희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밥을 앞에 놓고 보니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다니요.
은희야, 고마워. 엄마, 우시지 마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이제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은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어요. 은희는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있어줬어요. 매일 밥을 해주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이야기도 들어줬어요. 엄마, 이제 정말 일어나셔야 해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엄마가 노력할게. 은희가 떠나기 전날 밤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남은 돈 3억 있잖아요. 그거 잘 관리하셔야 해요. 절대 또 다른 사람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응. 알아. 그리고 엄마, 혹시 외로우시면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자주 못 찾아뵙는 건 미안하지만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그래. 고마워, 은희야. 은희가 떠나고 난 후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산책을 하고 제때 밥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 조금씩 기력이 돌아왔어요. 체중도 조금 늘어서 53kg이 됐죠.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용기를 내서 갔어요. 순자야, 오랜만이다. 어디 아팠어? 김순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좀 아팠어. 그래? 이제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재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묻지 않더라고요. 아마 눈치챈 것 같았어요. 서예 교실에도 다시 등록했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남자를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저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또 사기꾼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남자 어르신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저희 은행에서 VIP 고객을 위한 특별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재테크요. 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예금만 하시면 손해시거든요. 더 좋은 상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3억을 그냥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면 좋잖아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담실에 앉으니 직원이 여러 가지 상품을 설명했어요. 펀드, 적금, ISA, 계좌 등등 듣기만 해도 복잡한 것들이었어요. 어르신, 지금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은 이 해외 부동산 펀드예요. 연 수익률이 15%나 돼요. 15%요? 네, 보통 예금은 2%밖에 안 되는데 이건 15%예요. 1억 넣으시면 1년에 1,500만 원 이익이에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였어요. 3억을 넣으면 1년에 4,500만 원 이익이라니요.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어르신, 이건 해외 선진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라 안전해요. 미국, 유럽 같은 데 투자하는 거거든요. 직원의 말을 듣고 있으니 믿을만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죠.
3억이 제게 남은 전 재산인데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이 상품은 한정 상품이라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면 마감돼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죠.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15% 수익률이라니 정말 좋은 기회 같았어요. 하지만 사기를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웠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를 추천하던데 연수익률이 15%래. 어떻게 생각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좋은 상품인 것 같던데. 엄마, 15% 수익률이 어디 있어요? 그거 사기예요. 요즘 금융 사기 많아요. 아니야, 은행에서 추천한 거야. 은행이 사기칠 리 없잖아. 엄마, 은행 직원이 추천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직원도 실적 올리려고 위험한 상품 추천하는 경우 많아요. 민수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예금만 하고 있기엔 이자가 너무 적은데. 엄마, 이자 적어도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엄마는 이제 3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절대 위험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제게 남은 돈을 또 잃을 수는 없었죠. 알았어. 안 할게. 다음 날 은행에 전화해서 거절했어요. 죄송한데요. 투자 안 할게요. 어르신,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직원의 말에 흔들릴 뻔했지만 참았어요. 민수 말이 맞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위험한 투자는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어요.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3부 자식들의 냉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조용히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복지관도 다니고 서예도 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기당한 걸 안타까워하고 걱정해 주던 자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냉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큰 명절이니까 자식들이 다 모일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송편도 빚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오전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오늘 올 거지? 아, 엄마.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추석인데. 처가에서 먼저 오라고 해서요. 내년에는 꼭 갈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작은 아들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너는 올 거지? 엄마, 저도 오늘 처가 가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딸 은희한테도 전화했죠. 은희야. 엄마, 죄송해요. 시댁에서 꼭 오래요. 다음에 갈게요. 세 자식 모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혼자 보내야 한다니. 차려놓은 음식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났어요.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는데 혼자 먹으라고요. 텔레비전을 켜니 행복한 가족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며 밥 먹는 모습을 보니 더 서러웠어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후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응. 대답이 짧아졌어요. 섭섭한 마음에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때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요. 처가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괜찮아. 이해해.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뭔데, 엄마, 제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서 돈이 좀 필요해요.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돈. 네, 회사에서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5천만 원. 네, 1년 후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이번 투자 성공하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돈이 많지 않아. 3억밖에 없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엄마, 3억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5천만 원 빼도 2억 5천은 남잖아요. 그래도. 엄마, 저 때문에 명절에도 못 가서 미안한 마음인데 이것까지 거절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미안해하는데 제가 또 거절하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알았어.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다음 날 민수가 와서 5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차용증을 쓰자고 했지만 민수가 거부했어요. 엄마, 저 아들인데 무슨 차용증까지 써요. 믿어주세요. 아들을 믿어야죠. 차용증 없이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작은 아들 민호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형이 돈 빌려갔다고 들었어요. 응. 5천만 원. 엄마, 저한테도 좀 빌려주세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민호야, 너 맞어. 형만 도와주시면 안 되죠. 저도 아들인데요.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또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민호야, 엄마 돈이 많지 않아. 형한테 5천 빌려주고 나면 2억 5천밖에 안 남는데. 엄마, 3천만 원 빼도 2억 2천은 남잖아요. 그 정도면 엄마 혼자 사시기에 충분해요. 결국 민호한테도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아들들이 나중에 갚겠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죠. 그런데 딸 은희까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들한테 돈 빌려주셨어요? 응. 엄마, 저도 돈이 필요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은희야,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세 자식 모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노후 자금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었어요. 은희야, 엄마 돈 다 떨어져. 오빠들한테 벌써 8천만 원이나 빌려줬어. 엄마, 오빠들한테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딸이에요. 불공평해요. 결국 은희한테도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1억이 나간 거예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2억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3억이었는데 1억이 줄어든 거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이 나중에 갚겠다고는 했지만 정말 갚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민수야,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아, 엄마. 그거요? 투자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언제쯤? 1년 후에는 확실히 갚을게요. 1년이라 너무 긴 시간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 말을 믿어야죠. 민호한테도 전화했어요. 민호야, 너는 언제 갚을 거니? 엄마, 사업이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은희한테도 전화했죠. 은희야, 엄마, 저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다음 달부터 천천히 갚을게요. 제 자식 모두 당장은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노후 자금 1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니 걱정이 밀려왔어요. 2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며칠 후 복지관에서 친구 김순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사이에 뭘 숨겨.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기당한 이야기, 자식들한테 돈 빌려준 이야기까지요. 김순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순자야. 자식들한테 돈 빌려주면 안 되는데. 왜? 나중에 갚는다고 했는데. 순자야, 자식들한테 빌려준 돈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야 해. 특히 큰 돈은 더더욱.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야. 요즘 노후 자금 빼먹는 자식들 많아. 김순이 할머니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설마 제 자식들이 그럴 리 없겠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죠? 3개월이 더 지났어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민수야, 돈 좀 갚아줄 수 있니? 엄마 생활비가 부족해서. 엄마, 아직 투자금이 안 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엄마, 저도 지금 회사에서 힘든 상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5천만 원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민호한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사업이 어려워서 지금은 갚을 수 없어요. 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제가 지금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결국 1억은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들이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잘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설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미리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설날에는 올 거지. 엄마, 죄송한데 또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작년 추석에도 못 왔잖니. 이번에는 와야지. 엄마, 처가에서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민호도 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자식 모두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엄마 돈만 빌려가고 얼굴도 안 보이는 거니?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사정? 명절인데 엄마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 나중에 꼭 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너무 서러웠어요. 돈만 빌려가고 명절에도 오지 않는 자식들이 야속했어요. 그렇게 설날도 혼자 보냈어요. 떡국을 끓여놓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뭘까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늙으니까 이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복지관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명절에 자식들 못 만났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혼자 명절을 보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고 오지 않았다. 돈만 빌려가고 얼굴도 안 보이니 나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기계인가 보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일기를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허전했어요. 제사부 보험금을 노리는 자식들 설날이 지나고 2개월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어요. 심장이요. 내 부정맥이 있고 혈관도 좁아져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라. 맞아요. 요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어르신,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태를 잘 관리하셔야 해요.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왜요? 어디 아프세요? 심장이 안 좋대.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수술해야 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대.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잘 모르겠어. 아마 몇 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엄마,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남은 돈으로 해야지. 엄마, 돈이 2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수술하면 얼마 안 남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에서 걱정보다는 계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야,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니? 물론이죠,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수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건지 돈을 걱정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며칠 후 세 자식이 모두 집에 찾아왔어요. 명절에도 안 오던 자식들이 갑자기 다 모이니 의아했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엄마, 혹시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어요?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상했어요. 보험, 응, 생명보험 하나 있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들어놓은 거. 보험금은 얼마나 돼요? 민호가 물었어요. 5억. 아버지가 젊었을 때 들어놓으셔서 보험금이 좀 큰 편이야. 제 자식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보험이 왜? 아니에요, 엄마. 그냥 궁금해서요. 은희가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수익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들 셋으로 바꿨어. 1억 5천씩 너희들한테 가게. 아, 세 자식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확인하려고요. 그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김순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자야, 얼굴이 안 좋아. 병원 다녀왔다며? 응. 심장이 안 좋대. 많이 아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대. 아이고, 큰일이네. 자식들은 뭐래? 자식들은 이상하게 보험 이야기만 하더라. 보험, 응. 생명보험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보고, 수익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김순이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자야, 조심해야 해. 뭘? 요즘 부모 보험금 노리는 자식들 많아. 뉴스에도 나왔잖아. 설마, 내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조심해.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김순이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심장 상태가 점점 악화됐어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어요. 어르신, 더 미루면 위험해요. 다음 달에 수술 예약하시는 게 어때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큰돈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애들아, 엄마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어. 수술이요? 민수가 놀란 듯 물었어요. 응. 더 미루면 위험하대. 수술비는요? 3천만 원 정도 든대. 엄마,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남은 돈으로 내야지. 어쩌겠어. 엄마, 2억에서 3천만 원 빼면 1억 7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민수야,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돈도 생각하셔야죠.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가 죽으면 좋겠다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요? 제 건강보다 돈을 걱정하다니. 수술 날짜가 다가왔어요. 수술 전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두려웠어요. 혹시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모두 바쁜가 봐요. 혼자서 병원에 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너무 외로웠어요. 이럴 때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3시간 정도 걸렸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어요.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옆에 있는데 저는 혼자였죠. 하루가 지나고 민수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엄마, 수술 잘 끝나셨어요? 응. 제가 바빠서 못 왔어요.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수술비는 냈어요? 응. 3천만 원 입금했어. 그럼 이제 1억 7천만 원 남았네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제 건강은 안 물어보고 돈부터 물어보다니. 민수야, 너 엄마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엄마, 아직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엄마, 제가 지금 회사에서 힘든 상황이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는 30분도 안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떠났어요. 병문안을 오긴 왔는데 얼굴만 보고 간 거예요.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식들은 누구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약을 챙겨 먹고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가끔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죠. 그렇게 2개월이 지났어요. 건강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은 더 아팠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건강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또 부탁이라는 말에 불안해졌어요. 뭔데, 엄마, 제 사업 보증을 좀 서주실 수 있어요? 보증. 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해요.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이요. 민호야, 보증은 위험해. 혹시 내가 못 갚으면 엄마가 갚아야 하잖아. 엄마, 제가 잘 갚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형한테는 5천만 원 빌려주시면서 저는 보증도 안 서주시는 거예요? 불공평하잖아요. 결국 보증을 서주기로 했어요.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은행에 가서 보증인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은행 직원이 경고했어요. 어르신, 보증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괜찮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딸 은희도 비슷한 부탁을 했어요. 엄마, 저도 보증 좀 서주세요. 애들 학원 대출 받으려고요. 은희야, 엄마가 민호한테 벌써 보증 서줬어. 엄마, 오빠한테만 서주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딸이에요. 결국 은희한테도 보증을 서줬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증 선 금액이 8천만 원이 됐어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복지관에서 김순희 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순자야, 미쳤어. 왜 보증을 서줘? 자식들이 부탁해서. 순자야, 보증은 절대 서주면 안 돼. 특히 큰 돈은 더더욱. 하지만 내 자식들인데. 자식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혹시 못 갚으면 엄마가 갚아야 해. 그래도 내 자식들은 아니겠지. 하지만 김순희 할머니의 경고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고객님, 민호 씨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으셔야 해요. 깜짝 놀라서 민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대출금 왜 안 갚았어? 엄마, 죄송해요.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갚아야 한다는 거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돈 마련하면 갚을게요. 언제?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앞이 깜깜했어요. 5천만 원을 제가 갚아야 한다니.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 전화를 했어요. 결국 제가 5천만 원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3억이었는데 이제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희의 대출도 연체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은희 씨 대출금 3천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또 제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3천만 원도 제 돈으로 갚았어요. 이제 통장에 9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3억에서 2억 1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엄마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어떡하라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돈을 갚겠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제오부 막다른 골목 통장에 9천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에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 쓴다고 치면 112개월. 그러니까 9년 정도 버틸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76이니까 85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85 이후는 어떡하죠? 그리고 중간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요? 불안한 마음에 복지관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노후 준비를 잘못해서 조언 좀 얻고 싶어요. 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사기당한 이야기, 자식들한테 돈 빌려준 이야기, 보증선 이야기까지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재산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자격이 될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네, 그러면 생활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 평생 일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나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어요. 신청 절차를 알아봤어요. 재산과 소득을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는 9천만 원이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대요. 집에 돌아와서 답답한 마음에 김순이 할머니를 불렀어요. 순이야, 나 어떡하면 좋을까? 순자야, 자식들한테 돈 돌려달라고 해야지. 말했어. 근데 다들 없다고 하더라. 그럼 법적으로 청구해. 내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그건 못해. 순자야, 그럼 계속 당할 거야. 김순이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자식들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민수야, 엄마 돈 이제 9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더 이상은 못 줘. 엄마, 그 정도면 아직 여유 있잖아요.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저도 힘들어요. 제발요. 안 돼. 절대 안 돼.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민호도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도 돈이 좀 필요해요. 민호야, 너도 미쳤니? 엄마한테 더 이상 돈이 없어. 엄마, 형한테는 빌려주시면서 저한테는 안 주시는 거예요. 형한테도 안 줬어. 아무한테도 안 줄 거야. 엄마, 너무하시네요. 불공평해요. 불공평. 내가 엄마한테 더 불공평하게 하고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되다니.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어요. 자식들이 저한테서 돈을 빼앗아 갔어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담당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자식들한테 자발적으로 빌려주신 거면 사기로 보기 어려워요. 그럼 어떡해요?
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어요. 자식들이니까 안 받았어요. 그럼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망적이었어요. 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니.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9천만 원. 이게 제 전 재산이에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집이 있잖아요. 제가 사는 이 집이요. 집을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어요. 할머니, 이 동네 집은 요즘 2억 5천 정도 해요. 2억 5천. 집을 팔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통장에 있는 9천만 원과 합쳐서 3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죠? 전세를 얻어야 하나요? 고민을 하다가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집을 팔까 생각 중이야. 집을요? 왜요? 돈이 필요해서. 집 팔면 2억 5천 받을 수 있대. 엄마,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전세 얻어서. 전세요? 전세금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 동네는 1억 5천 정도 한대. 그럼 1억만 남는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더 많은 돈이 남을 거라고 기대했나 봐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 엄마, 집은 팔지 마세요. 나중에 더 가치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 네, 그냥 계속 사세요. 민수의 말에 집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돈 걱정은 계속됐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생활비로 80만 원을 쓰고 나니 통장에 8,920만 원이 남았어요. 또 한 달이 지나고 8,840만 원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겠죠.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돈이 다 떨어져서 길거리에 나앉는 꿈, 자식들이 저를 외면하는 꿈. 건강도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됐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이러다가 큰일 나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매일 걱정뿐인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세요? 돈 걱정이요. 노후 자금이 다 떨어져 가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우울증이 의심됩니다. 우울증이요? 네, 증상을 봐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어 보여요.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니.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으니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예약을 잡았어요. 일주일 후 상담을 받기로 했죠. 상담 날이 왔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니 긴장됐어요. 할머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 잃은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자식들한테 돈 빼앗긴 이야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많이 힘드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이 나왔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나요? 네,
우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약 처방을 받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였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2주쯤 지나니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됐고 식욕도 조금 돌아왔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 걱정은 여전했거든요. 복지관에서 재정 상담을 받았어요. 할머니, 지금 상황에서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어떻게요? 우선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외식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세요. 이미 최대한 줄이고 있어요. 그럼 부업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아요. 76살에 일을 한다고요? 가능할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노인 일자리에 신청했어요.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 일이었어요. 월급은 50만 원이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죠.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어요. 5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뿌듯했어요. 이제 생활비 80만 원 중 50만 원은 제가 벌고 30만 원만 통장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장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만 줄어들겠네요. 9천만 원을 30만 원씩 쓰면 300개월. 그러니까 25년을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76이니까 101살까지 버틸 수 있겠네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일은 힘들지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일에도 익숙해지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왔어요. 너무 아파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래요. 어르신, 무리하셨나 봐요. 당분간 쉬셔야 해요. 얼마나요? 최소 3개월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3개월. 그럼 그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허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어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 80만 원을 전부 통장에서 써야 했어요. 게다가 치료비까지 들어가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게 됐어요. 3개월 후 통장을 확인해 보니 8,620만 원이 남았어요. 28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허리는 좀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예전만큼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한 달 후에 일을 그만뒀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다시 월급 없이 생활하게 됐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쓰니까 통장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잤어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8,300만 원.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10년 후에는 바닥이 나요. 제가 86이 되는 해예요. 그 이후는 어떡하죠?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요?